7시 계획 승인 후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에 2에서 7cm, 강원 동해안은 1에서 5cm, 경북 북부 동해안은 1에서 3cm입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논란이 일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K리그 현직 감독들이 국가대표 사령탑 후보로 거론된 뒤 일부 축구 팬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축구협회가 결과를 뒤집었는데요. 당장 다음 달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은 누가 이끌지 걱정입니다. 뉴진수 코너에서 축구 전문 기자의 눈으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총선 지역구 대진표 윤곽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꼼꼼히 분석 평가해 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정식 감독이냐 임시 감독이냐 또 국내 감독이냐 해외파냐. 대한축구협회의 주요 결정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축구팬들의 비판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2연전을 잘 칠 수 있을까요? 윤효영 풋볼리스크 기자와 함께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앞날 보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윤효용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네. 축구 소식을 이렇게 자주 다룰 줄이야. 또 우리 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할 줄이야 싶었습니다. 우선은 축구협회가 그제 2차 전력 강화위원 회의 갖고 네. 국가대표팀 신인 감독 선임 관련 논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1차 회의 때는 다른 결과를 내놨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1차 회의 때는 정혜성 위원장께서 네. 브리핑을 가졌었는데 그때는 결론이 약간 해외 감독보다는 국내 감독에 비중을 많이 뒀다. 네네. 또 정식 감독, 임시 감독보다는 정식 감독에 비중을 좀 많이 뒀다. 그렇죠. 네, 그 중에는 또 K리그 감독들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예.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K리그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개막이요. 개막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거기서 빼간다고요? 그렇죠. 그런 식의 이야기가 또 나왔고 예. 또 K리그 감독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가서 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다라는 뭔가 구체적인 방안까지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K리그 감독 빼가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좀 크게 일었었죠. 네네네. 네. 근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죠. 네, 지난주 토요일에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1차 회의와는 달리 기자실도 열리지 않았고 또 전면 비공개 브리핑도 없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네. 네, 이후에 좀 나온 얘기가 1차 회의와 비교해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큰 방향성 자체가 달라졌는데 네. 정식 감독이 아닌 임시 감독으로 선임을 한 다음에 6월 A매치를 좀 앞두고 네. 그 전까지 새로운 정식 감독을 좀 선임을 하겠다라는 네네. 식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예선전은 임시 감독 체제로 가는 쪽으로. 그렇죠. 예. 그냥 잠깐 한시직으로 맡는 분. 네. 내일 근데 그 3차 회의 열린다고 하던데 네. 여기서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임시 사령탑? 이미 임시 사령탑 후보에 네. 대해서 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네. 네, 좀 후보군도 좀 추려진 만큼 네. 내일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네네. 축구협회에서 원했던 감독 선임 시기가 2월 말 이 안에 선임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3월까지 들어가게 되면 워낙 좀 급하게 그 감독이 대표팀을 또 맡아야 되고 네. 또 선발 명단도 경기 일주일 전에는 다 나와야 되거든요.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2월 안으로 좀 선임을 하겠다라는 좀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시기적으로 아마 3차 회의 때 나오는 좀 결과가 임시감독 선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이렇게 좀 선회한 배경, 그러니까 이제 정식 감독으로 가려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임시 감독으로 갔다가 6월에 정식으로 가는 쪽으로 바꾼 네. 그 배경은 역시 축구 팬들의 입김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비판 여론이 정말 상당하고 실제로 축구 팬들이 액션도 취했었거든요. 네. 뭐 K리그 팬들 같은 경우에는 근조화환 같은 거를 축구협회에 뭐 보내기도 하고 축구협회 앞에서는 오늘도 시위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트럭 시위가 열렸는데 뭐 그런 여론을 좀 의식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사실 1차 회의 때 뭐 브리핑에서 나왔던 내용이 1차 회의 때 우리가 전부 다 다른 내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네, 일부 위원의 말에 의하면 그때 뭐 정식 감독을 선임을 할 거다. 네. 뭐 국내 감독으로 간다. 사실 이런 얘기까지는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네. 사실 브리핑에서 그렇게 나오면서 좀 와전된 감이 있다라는 좀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2차 회의 때는 또 굉장히 또 치열하게 굉장히 밀도 있게 그리고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선 2경기만 잠깐 맡을 감독을 찾는 게 쉬울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 중에서 누가 유력할까 싶기도 하고 네. 뭐 지금 보니까 뭐 박항서 감독님, 황선우 감독님 뭐 여러 가지 얘기 있던데 황선우 감독은 지금 올림픽도 맡고 계시고 그렇죠. 네. 겸직이 뭐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박항서 감독님은 이제 베트남 맡으셨던 좀 커리어가 있긴 하지만 네. 얘기가 좀 어떻게 되고 누가 좀 유력해 보이세요? 네, 뭐 이미 보도에서 많이 나온 대로 뭐 현재 박항서 전 베트남 감독님 그리고 황선우 형 올림픽 감독이 좀 유력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아무래도 선수단 간에 좀 불화가 있었던 네네네. 만큼 선수단 좀 바로잡을 만한 카리스마나 그런 경험 있는 감독을 협회에서는 좀 원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또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사실 해외 감독을 2경기를 맡기 위해서 데려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임시 감독은 국내 감독 위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한간에 홍명보 감독 이런 얘기는 이제 싹 들어가겠네요. 네, 물론 뭐 일단 K리그 감독이 딱 예. 2경기만 맡아달라 네. 정도만 했을 때는 K리그 팬들도 2경기만 하고 우리 감독이 다시 K리그에 좀 집중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허용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래도 리스크가 있고 네. 계속된 이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정규 K리그 얼마 안 남았는데 K리그 현직 감독들을 대표팀 차기 사령탑 후보군에 포함시킨 것 자체를 두고 네. K리그 팬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근조화환 보내고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만약에 데리고 가기만 해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하는 집단 행동의 뭐 기류도 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아직까지 뭐 기류까지는 느껴지지 네. 않았지만 사실 K리그 팬들은 이미 K리그 리그가 열리거나 아니면 우리 팀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좀 네. 집단 행동처럼 뭐 버스를 막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 예. 네. 아니면 경기장 안에서 네. 좀 나가야 될 인물의 이름을 외친다든지. 네. 뭐 A 매치에서도 사실 K리그 팬들이 분노를 해서 몰린다면 예. 뭐 그런 정도의 뭐 시위 아닌 그런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윤 기자님 입장에서는 이번에 임시 감독 누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항서 전 베트남 감독이 제일 유력하지 않나 이유가 싶은데요. 뭘까요? 일단 박항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베트남 축구팀 박린 FC라는 팀의 고문 역할을 맡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조건이 겸직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직인 상태에서 뭐 계약을 한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표팀 지휘봉을 잡는 데 일단 계약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이영민 코치가 네. 수석 코치가 지금 전력 강화 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네. 네, 사실 이영민 코치가 위원으로서 뭐 박항서 감독과 또 함께 2경기를 또 맡을 수도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좀 실어주는 것 같고요. 황선홍 감독은 좀 어렵겠죠? 황선홍 감독은 사실 U23 대표팀 감독과 겸임을 해야 되잖아요. 네. 황선홍 감독님이 겸임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네. 지난 9월에 아시안 게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안 게임 대표팀과 이 올림픽 대표팀을 겸임을 해서 네. 오전에는 한 팀 지휘하고 네. 오후에는 다른 한 팀 지휘하고 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 사실 대표팀이라는 건 무게감이 좀 다르잖아요. 예, 예. 또 심지어 지금 대표팀은 맡았을 때 리스크가 좀 굉장히 큽니다. 또 지금 올림픽 대표팀도 4월 달에 AFC U23
아시안컵을 좀 앞두고 있어서 예.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경기거든요. 대회인데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는 대회라서 그 대회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3월에 대표팀을 맡을 정도의 여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잠깐 임시 감독을 하면서 네. 태국전의 어떤 경기적인 측면만 맡으라면은 큰 부담이 덜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뭐 시스템 대표팀 내 어떤 분위기 쇄신 이런 것까지 원하다 보니까 네. 더 부담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든 다음 달 그 개막을 앞둔 K리그 미디어데이가 오늘 열렸던데요. 이렇게 후보로 거론됐던 감독들 뭐 홍명보 감독 등등등 혹시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낸 게 있나요? 앞서 K리그 미디어데이 관련해서 공지가 예. 대표팀 관련된 질문은 질문은 삼가해달라라는 하지만 안 할 수 공지가 없겠죠. 있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행사 때는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였고 이전에 사전 인터뷰가 있습니다 감독님과 그때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홍명보 감독님이 좀 그거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 나는 대표팀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고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 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했다. 라면서 좀 리그에 좀 집중하겠다. 네네. 울산의 리그 3연패 집중을 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해서 예. 굉장히 좀 K리그 팬들이 좀 안도하는 그런 답변을 남겨줬습니다. 예. 자, 어쨌든 임시 감독 그러면 내일 뭐 3차 회의에서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될지요? 아니면 절차가 더 남아 있나요? 시간이 없는데. 네, 일단 시간은 없는데 네. 뭐 윤곽 정도는 이미 발표를 해놓고 사실상 뭐 이미 내정을 한 상태라도 뭐 발표를 좀 미룰 수도 있겠지만 아마 네, 거의 뭐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일쯤요? 네, 예상이 아마 내일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이번 안에는 주 안에. 네,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네. 정식 국내파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해놓고 또 사흘 만에 임시 감독 체제로 가겠다고 또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점에서 이 축구협회에 대한 신뢰도 또 한 번 추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그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께서 그 선임을 두고도 이미 내정돼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보니까 네. 정 위원장이 직접 해명도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왜 이렇게 좀 잡음이 많다고 보세요? 일단 전력강화위원회가 좀 유명무실해진 지는 한 1년 정도가 이미 넘었습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부터 굉장히 좀 불투명하게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과연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냐라는 의문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도 좀 일하는 방식을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조금 절차에 맞지 않는다거나 뭐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른 것 같이 그런 좀 삐그덕거림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거는 제일 큰 문제로 좀 수직적인 탑다운 방식의 좀 일처리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 위에서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시키다 보니까 밑에서는 좀 이유를 찾아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설명도 나오지 않게 되고 약간 구태연하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나요? 그렇죠. 네. 네. 위원장께서도 지난번 1차 브리핑 때 왔을 때 거의 엄청 긴장한 상태로 오셔서 굉장히 뭐랄까 질문에 좀 맞지 않는 답변들도 좀 있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전에 이석재 부회장이 임원회의 때 했던 이야기들 그대로 방향성을 얘기한 경우도 있어서 네. 사실 그런 점들이 더 많이 의혹을 좀 사게 됐습니다. 지금 그 윤 기자님 포함해서 네. 우리 축구 취재하시는 현장 기자분들 눈에 비치는 어떤 축구협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역시 이 기준과 시스템의 네. 어떤 미비함, 미흡함 혹은 부재일까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네. 제일 큰 문제는 아마 리더십의 부재가 리더십이요.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네, 리더십이 일단은 흔들리다 보니까 협회 전체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협회장께서 아시안컵 이후에 좀 자취를 좀 감추셨죠. 네,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되실 분이 이렇게 일선에 나서지 않으면서 좀 많이 비판 여론이 있기도 했고 네네. 또 이후에 있었던 그런 행보 같은 것들도 축구 팬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후에 뭐 임원 회의에 뭐 불참을 한다든가, 네. 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많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네. 시스템이 흔들리는 건 당연하고 이전부터 시스템이 무시되어 왔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갑자기 발동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의 부재가 제일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축구 팬들 또 몇몇 전문가분들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십의 부재 그러니까 협회장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자정 노력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기자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오가고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생각이 되시는지 궁금해요. 네, 뭐 일단은 기자들도 대부분 좀 동감하는 바이고 그런 논조로도 기사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네네. 사실 해외 축구를 보면 최근 명문팀들도 비전문가들이 팀을 맡았다가 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다시 전문가를 데려와서 바로잡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이제 스포츠 디렉터라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인데 네. 과연 우리나라 축구는 이런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만큼 경영 시스템, 그러니까 선수만 가지고 하는 축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네. 그만큼 경영이나 시스템이 중요한데 우리는 계속 시스템이 무시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협회장부터 이제 전체적인 체계를 바꿔서 이제 새로 나가야 되지 않나. 네, 그런 비판도 상당히 있고요. 네네. 사실 협회 슬로건이 무빙 포워드 앞으로 나가자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좀 뒤로 가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문제의 중심에는 협회장이 있다는 거죠. 네. 278 하나님.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은 해외에서 초빙해오는 것보다 국내파 감독으로 하는 게 선수들의 단결, 화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십니다. 직접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후배 문화가 좀 강한 편이고 예예. 또 우리나라 감독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더 뭐 전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감독이 선임될 가능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축구 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축구가 나아갈 방향에 맞춰서 네. 우리 국내 그런 거기에 맞는 국내 감독이 선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918님. 박항서 감독의 경우 선수단의 화합을 잘 이끌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라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까 뭐 현실적으로 뭐 어떤 계약 조건이랄지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랄지 가능성이 제일 좀 큰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임시 감독직만 맡을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혹시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일단 그 이유를 기대를 해보려면 예. 3월 성적도 기대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선수들의 의견도 요즘은 많이 존중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박항서 감독을 얼마나 따라줄지 네네.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뭐 잠깐 뭐 임시 감독을 누가 맡느냐 이런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축구협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래서 차기 대표팀 정식 감독은 누가 되시는 거야, 누가 적합한 거야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윤 기자께서 뭐 단독 취재하신 네네. 감독 하마평 후보도 있었고 그다음에 FC 서울 감독을 역임했었던 귀네시 전 터키 국가대표 감독 그리고 아까 그 감독님은 그 코쿠 네, 맞습니다. 네. 감독이셨고 우리나라 대표팀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온 외국 감독들이 여럿 있던데 누구 계신 거예요? 지금 약간 이름이 계속 돌고 있는 분들이. 네, 정말 꽤 많습니다. 네. 우리 예상보다 꽤 많은데 읊어드리면 일단은 뭐 최근 나온 기네슈 감독도 있고 네. 이제 영국 매체 미러에서 보도가 됐던 스티브 브루스 잉글랜드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크 드부어, 필립 코쿠. 네덜란드 출신 감독들이 또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네. 에르베 르나르라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최근에 이끌었던 프랑스 출신 감독이 있습니다. 이런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과 연결이 됐고 최근에는 이탈리아 레전드 칸나바로 파비오 칸나바로 네. 감독이 또 제일 최근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런 좀 기술적인 게 좀 궁금해요. 귀네시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보도 그러니까 KBS 측에 연락을 해서 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좀 희망하는 부분을 좀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코쿠 감독 같은 경우는 우리 윤 기자님이 취재를 했는데 어떤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렇죠. 연락이 온 것 같은데 축구협회 측에 바로 얘기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하나 거쳐서 의향을 내비치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협상에 있어서도 네. 사실 먼저 막 맡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좀 네네. 협상에서 좀 밀릴 가능성도 있고 사실 네. 이분들도 일단은 관심이 있다 정도로 표명을 했지만 이후에 맞춰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연봉 부분도 그렇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협회랑 또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의사를 먼저 둘러서 전달을 한 다음에 이제 협회 측에서도 이런 의사를 알고 먼저 리스트를 꾸려서 이제 아마 접촉 후보군을 좀 마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칸나바로 네. 그 이탈리아 출신의 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사령탑 후보에 올랐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우리 협회에서 먼저 연락을 취한 걸로 또 알려지다 보니까 네.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던데 이거는 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칸나바로 선수 시절을 봤을 때는 네네. 굉장히 뭐 클린스만 감독에 비할 만큼의 그런 레전드잖아요. 뭐 네. 발롱도르도 있고 또 월드컵 우승도 있고 네네. 네, 그렇게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 감독인데 사실 최근 커리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뭐 중국 대표팀 뭐 그리고 광저우 에버그랜다를 겸직을 했다가 2달 만에 갑자기 중국 대표팀을 사임한다든지 또 문제 이유로는 가족 문제를 든다든지 좀 이런 돌발 변수 같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사실 우리가 이미 이름값만 보고 선임을 했다가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했다 이렇게 실패를 맛본 가운데 또 이전에 이미 바로 옆 나라인 중국 대표팀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칸나바로 감독을 데려온 게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 여론이 강한 것 같고요. 네네. 또 최근에 맡았던 이탈리아 팀에서도 성적을 거의 내지 못하고 거의 강등권 수준으로 내려갔다가 사임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 성적을 봤을 때나 이 감독으로서의 리더십 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랑 좀 정서상 맞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아까 언급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뭐 귀네시 감독은 FC 서울 때 저도 그쵸. 선명히 네. 기억하는 그런 우리와의 인연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좀 멀지는 않고 그다음에 코쿠 감독 같은 경우는 우리 PSB에서 박지성 선수 함께 또 선수 시절 동고동락했었고 본, 네. 그다음에 뭔가 좀 네덜란드 히딩크 감독 때문인가 네덜란드 사람이 이름 모르면 그렇게 싫지 않은 느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유명 해외 감독들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한번 맡아보고 싶다. 이렇게 의상을 표하는 건지 궁금해요. 우리 감독을 맡으면 뭐가 메리트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일단 이분들의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도 뭐 선수 시절에 굉장히 뭐 이름 날렸고 유명한 선수들이었지만 사실 감독은 좀 다르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이분들은 좀 감독직에서 굉장히 좀 짧게 팀을 맡았다든지 좀 성적이 좋지 않아서 밀려난 감독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나마 뭐 코코 감독 같이 좀 젊은 감독들은 다시 유럽 무대로 재기를 하던가 아니면 감독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번 재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선수단, 우리나라 대표팀의 여건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봤을 때 재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소위 같습니다. 말하는 스쿼드가 좋나요? 솔직히 명백히 말해서 정말 스쿼드가 좋죠. 클린스만 네네. 감독도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게 한국 선수단 정말 역대급이다. 네네. 정말 훌륭한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네. 정말 개개인의 실력이 사실 우리 축구 팬들이 이때가 쭉 봤지만 네. 지금 선수들이 뛰고 있는 리그나 팀들을 봤을 때 지금만한 대표팀이 없거든요. 네네. 네. 뭐 아시안컵 실패가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4강까지 올라간 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뭐 잘했다고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선수들의 그런 능력만으로 이끌어갔다고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감독들도 정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은 팀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코쿠, 귀네시 등등의 감독님들은 아니 이 정도 스쿼드로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밖에 안 됐단 말이야. 나는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내가 이 선수들을 통해서 한번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를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그렇죠. 해도. 일단은 네네. 앞서서 전례가 있었잖아요. 네. 파울로 벤투 감독도 벤투 감독. 중국에서 실패를 한 다음에 네. 우리나라 와서 그래도 16강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감독직을 이어가고 있고 네. 최근에 아랍에미리트를 맡아서 좀 뭐 아쉽게 아시안컵 16강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축구 전문 기자분들 혹은 축구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꼽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표팀 정규직 정식 감독 네. 누구가 이름이 오고 내릴지 또 이유가 뭘지 아니면 누가 감독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것보다 먼저 감독을 뽑는 체계를 좀 잘 잡아야 된다랄지 네. 의견을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임시감독 후보를 예. 추리고 정하려는 상황이라서 사실 정식 감독에 누구 꼭 찍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래도 벤투 감독이 세웠던 시스템이 있고 철학이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우리 대표팀이 추구했던 부분은 능동적으로 지배하는 축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벤투 감독을 선임을 했던 거고 또 월드컵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런 축구로 세계를 좀 놀라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다시 이어가게 해줄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이제 선수들도 단순하게 정신력, 체력만 요구하는 감독님들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 좀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외국 감독을 선임을 해달라 했던 건데 사실 클린스만 감독은 그런 감독은 아니었죠. 네. 네. 그래도 선수들은 아직까지 그 전술적인 철학이 확고하고 네, 그렇게 우리가 좀 주도하는 축구
예. 그래서 선수들의 좀 재능도 더 끌어올려주고 네네. 네, 더 좋은 축구를 하는 감독들을 원하기 때문에 좀 아마 그 벤투 감독 때 세웠던 그 프로세스 그리고 그 철학에 맞는 감독을 모셔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윤 기자님은? 뭐 패스 축구라고 많이 했잖아요. 네네. 벤투 감독 시절에 뭐 꾸준히 뭐 뚜렷하게 패스를 뭐 이렇게 패스 축구를 하는 감독들은 아니지만 뭐 코쿠 감독이 그래도 뭐 유럽에서 보여준 전술적인 철학이나 이런 네. 거 봤을 때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사실 또 르나르 감독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축구가 뚜렷합니다. 굉장히 빠르고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네. 르나르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고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것처럼 좀 실리적으로 가져가도 성적을 네. 낼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축구 팬, 뭐 저뿐만 아니라 축구 팬들이 원하는 감독은 요 두 감독님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자, 생각합니다. 청취자 질문 2개 정도 드려볼게요. 하나는 1788님. 네. 국내 감독도 히딩크 감독처럼 연봉, 권한 등 더 대우를 해주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도 영향이 있을까요 하시네요. 물론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위약금 문제가 있죠. 네.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면서 위약금이 보도된 바로 한 70억 정도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미 다음 월드컵까지 좀 측정된 그런 연봉이었잖아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연봉 부분에서 조금 봤을 때는 좀 국내 감독을 선임할 가능성도 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또 네. 축구협회 뭐 적자도 생각하지 그렇죠. 않을 수도 없고 네. 김동하님께서는요 김남일 선수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김남일 감독이시죠? 김남일 감독은 어때요? 김남일 감독은 이제 박강서 감독께서 네. 만약에 하시면 수석 코치나 코치로 좀 합류하신다는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네네. 아마 기강 잡는 것 때문에 이제 빠따로 유명한 김남일 감독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박강서 감독이 선임이 된다면 예. 김남일 감독 같이 와서 했을 때 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궁합은 잘 맞겠네요. 네. 박강서 감독님이 전술적인 면이나 이렇게 좀 선수들 다독이는 것 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이제 음지에서 그렇죠. 있고. 자, 그럼 마무리 말씀으로 그 축구협회에도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축구협회 그리고 축구 팬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신다면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네, 이제 한국 축구도 사실 그동안 많은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후퇴는 그만하고 좀 앞을 내다보고 일방향이 아닌 좀 쌍방향으로 소통을 해가면서 지금 최고의 선수단으로 좀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 협회가 좀 됐으면 하고요. 네. 아마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축구 팬들도 솔직히 충분히 지지를 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사실 클린스만 감독 선임됐을 때도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그래도 팬들은 아시안컵 때까지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서 그만큼 좀 투명하고 올바른 방향만 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효용 풋볼리스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광교터널 부근에서 먼저 밀립니다. 다시 북수원 부근에서 동군포까지 6km가량 정체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는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어렵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감곡 부근 1차로에선 사고가 나서 주변 혼잡해졌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은 송파 부근에서 서하남, 또 광암터널 부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각각 밀립니다. 밀리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동작대교 부근 5차로에 고장날자 주의하시고요. 또 여의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같은 방향 강변북로 일산 쪽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이어졌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역시 월곡에서 연희까지 긴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여야 공천 작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대진표가 확정된 곳
여러 곳 있는데 일단 두 분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역구 그리고 인물은 어딘지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염영 행정관님. 전 당연히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그 맞붙는 지역구를 가장 핫한 지역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 기양을요. 예.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기세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보면은 죽을 걸 알면서도 상대를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후보가 원희룡 전 장관인 곳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7개 혐의에 대해 10가지 수사를 받고 있고요. 또 이게 일당이 아닌 방탄제명당 완성이 목적인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는데 네. 네, 전투력이 좋은 철험회 소속 의원들마저 이렇게 날리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네. 여러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붙어서 5% 이내로 좁히기만 해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건 패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을 걸 알면서도 또 5%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안 되는데도 이제 해보는 거다. 예.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죽일 기세로 달려드는데 예. 그 기세에 우선 밀리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왜 선거 유세 중에도 두 분이 같이 있는 자리를 항상 이재명 대표가 먼저 피하거나 네. 이렇게 돌아간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전 그거 자체가 기세에 밀리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동수 대표님은요. 저는 서울의 도봉갑이 좀 주목이 많이 되는데요. 도봉갑. 예, 도봉갑 같은 경우에 예.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두 분이 이번에 붙게 됐어요. 그러네요. 예,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인 김재섭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 저보다 한 살 위, 87년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전략공천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89년생인데 네. 이제 이 지역이 기본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과거에 이제 고 김근태 의원이 또 이제 오래 하셨고 네네. 그 이제 부인이신 인재근 의원도 연달아 해오신 곳인데 네. 근데 이제 민주당 텃밭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구도 자체는 이제 안기령 부대변인에게 유리하겠지만 또 인물 경쟁력에선 김재섭 그 위원장이 앞서는 것 같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김재섭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약간 중도 지향의 어떤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분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도는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인물 경쟁력은 국힘이 앞서는 상황. 여기서 이제 과연 누가 이길까가 좀 이제 관심이 좀 가고 있습니다. 좀 안규령 부대변인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예인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비위 좋은 아첨꾼만 살아남았다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본인을 차은우보다 낫다고 하면 절대 공천받지 못했을 거다. 이게 그 안기령 부대변인이 과거에 어떤 그 방송에서 뭐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하죠. 네. 뭐 A, B 고르는 거. 그것도 심지어 이게 누가 그냥 좋냐가 아니라 외모가 누가 더 좋냐였는데 네. 그 밸런스 게임에서 차은우 이재명에서 이제 차은우를 이제 이재명을 꼽다 네. 보니까 이제 차은우 얘기 갑자기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비판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신다면요, 한동훈 위원장.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예. 잘 이제 공격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십상시 논란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권력자 주변에서 아첨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서 이제 눈과 귀를 가리는. 근데 이제 좀 저는 안기령 부대변인이 그런 지금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민의 마음을 얻고 네. 다음 대권에서 도전하고자 한다면은 정말 주변에서 듣기 좋은 인물들만 옆에 둘 게 아니라 좀 쓴소리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객관적으로 외모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차은우 씨가 훨씬 낫죠. 하지만 뭐 이 얘기 또 나오니까 안규령 부대변인이 뭐 또 예능을 얘기했는데 또 다큐로 받아들이냐 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다는 얘기 드리면서 하여튼 두 분은 원희룡 이재명 그리고 김재섭 안규령 이 두 인천 계양을 그다음에 서울 도봉갑 이 지역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말씀하셨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지금 여당 공천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 현역 불패 신인 횡사 야당 공천 과정에서는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런 비판이 있던데 각 당의 공천 상황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염영 행정관님. 저는 결국 양당의 공천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민주당이 공천 과정이 초유의 그런 내홍을 겪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총선 필승을 위해서 안전한 총선 공천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저는 이제 조용한 공천은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차선의 공천을 하고 있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공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제 정리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김무성 전 의원이나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반발하다가 지금은 수긍하고 물러나시고 이런 것들이 뒤에서 조정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잡음 없이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반대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소위 친명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너무 크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나 네. 박용진 의원 이렇게 좀 하위 뭐 20% 10% 안에 들게 하는 것들이 본인들도 반발할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네. 점에서 저는 민주당은 조금 이 공천 관리 측면에서는 국힘에 많이 밀리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도 뭐 여쭤보겠지만 그런 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은 이제 대구 경북이 열려봐야 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뒤에서 좀 여쭤보고요. 일단 개인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명전 행정관님. 지금 서울 동대문갑에 도전을 하셨는데 김영우 전 의원의 공천 확정으로 좀 아쉽게 고배를 마시게 되셨는데 당의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물론 하위 당협 20%에 대한 네. 뭐 컷오프 등 선거 전반 일정이 선거 일정 너무 늦춰지는 것은 아쉬워요. 네. 하지만 결국 저의 전략과 뭐 실력에 대한 부재였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애초에 그런 것을 기대진 않으셨겠지만은 예. 그래도 대통령실 프리미엄이 좀 없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실 프리미엄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것이 대통령의 입장이기도 해요. 네네.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것 자체가 특혜인데 뭐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서 싸워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각 당의 공천 관련 상황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추가 전략 공천 대상자 발표를 했는데 우선은 조금 전에 발표가 있었고요. 여러 관심 지역 중에서 특히 이제 서울, 중구, 성동, 갑 여기는 오늘 결론은 안 낸 상태고 지금 보니까 분당갑에는 그 이광재 전 사무총장 그다음에 경기 분당갑 여기는 또 여기가 결정이 된 거고 그리고 최현일 영등포 갑에는 이제 김영주 부의장이 이제 탈당을 하면서 정해진 곳에 공천 확정됐고 그리고 이제 현역 노웅래 의원 이 자리에는 이지은 전 총경 이분이 영입 인재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단 발표가 됐던데 잠깐 코멘트 들어볼까요, 이동수 대표님? 저는 오늘 눈여겨볼 거는 네. 이제 결정된 데보다 오히려 서울의 중성동갑 발표를 미룬 게 이제 제일 좀 눈이 가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친문 대 친명 간의 갈등으로 또 이제 지금 점점 비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의원 공천 주냐 마냐 그걸로 이제 갈등 일어난 거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게 이제 워낙 첨예한 문제다 보니까 계속 뒤로 미룬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걸 최대한 빨리 매듭 짓는 게 오히려 선거에도 좋지. 이걸 점점 미루면 미룰수록 이 눈덩이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예,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은 지금 이 중구 성동 갑의 경우에는 격전지가 됐어요. 이게 더 이상 민주당의 텃밭이 아닌 윤희숙 전 의원을 상대하는 이 후보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해서 전 실장에 대해서 주사파 논란이 계속 있으니까 예. 격전지로 구분된 곳에서 주사파 운동권대 경제 전문가 프레임이 되면은 이 지역은 임종석 실장으로는 이기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네. 지금 송파갑이라는 준험지를 제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또 임종석 전 실장이 거절을 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결론 내는데 더 걸리지 않을까 시간이 그런 생각이 있고 만약에 행정관님 같은 경우는 그럼 윤희숙 후보 입장이라면은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나오는 것과 친명 후보가 나오는 것 중에 뭐가 더 좀 상대하기 그래도 쉬울 것 같으세요? 네, 사실 윤희숙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미 프레임을 너무 잘 짜놨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이 나오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어쨌든 요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기 전에 그거 한번 좀 볼게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저녁에 긴급하게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최고위 이후에 기자들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뭐 억울하시겠지만 위로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김우영 지금 강원도당 위원장이 직을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지역구 출마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관위 그리고 재심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면 최고위에서 이 결론을 좀 뒤집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뒤집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예. 최고위원회는 어쨌든 당 의사결정의 최상위의 기구이기 때문에 예. 뒤집을 수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세요. 아니, 예. 그러니까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직을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하는 것 여기에 대한 가능하냐 불가능한 문제인데 혹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 저는 이거 자체가 일단 이 당사자 그냥 김우영 위원장부터가 예. 잘못하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만약에 서울로 출마할 수는 있죠. 출마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강원도당 위원장 직을 갖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걸 결국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뭐 사천이다 이런 것보다 그냥 이 어떤 자기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공천 잡음들을 대표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 어떤 책임감의 상실 이런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천 이걸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논란이 있고 나서 의원총회 같은 거 열 때도 이제 보면 비명계 의원들이 좀 크게 반발할 것 같으니까는 네. 의총도 가지 않고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지금 최고위 회의실에서 이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단식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회의장 바꿔가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그걸 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저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제 대표가 매듭 짓고 풀려고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맥락에서 이제 강원도당 위원장의 은평 출마도 비슷하게 이제 대표가 나서서 이제 끝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염영정 장관님,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이 김우영 위원장의 서울 출마가 좀 부당하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좀 냈고 또 하나가 최근에 그 경선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 또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언도 내기도 했는데 이게 혹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간의 좀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을까요? 우선 김우영 예.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마 안일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김우영 위원장이 네. 은평구청장을 2번을 했고 일단 정무부시장까지 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 다만 홍익표 대표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어쨌든 결국에 이들이 극단적으로 치고받을 가능성은 사실 적다고는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은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야 홍익표 대표가 알아서 험지로 지금 지역구를 바꿨잖아요. 또 홍익표 대표 자체가 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토하면서 나온 분은 또 아니에요. 네네. 다만 홍익표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가만 이 공천 과정을 지켜보니 이건 친명도 아니고 찐명들만 살아남는 이런 공천 과정에서 결국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런 뭐 축출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저희가 그 임종석 전 실장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공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지금이라도 빨리 공천해서 문제를 일단락시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동수 대표님, 임 전 실장을 공천하는 쪽으로 좀 지도부 입장이 좀 변할 수도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도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거의 보고요. 없다. 예, 네네. 뭐 물론 경선을 어떻게 해서 임 전 실장이 개인기로 뚫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까지 임 전 실장을 우대하는 쪽으로는 지도부가 절대로 결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현역 의원들이나 당이 하나도 안 도와준다였거든요. 너무 이제 이재명 개인기로만 우리가 대선을 치른다 이런 불만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의원들로 이 당을 바꾸지 않으면은 네. 그 다음 대선도 이제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지금 무리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친명 공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보면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대협 의장도 했고 586 그룹의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이런 분이 만약에 국회에 돌아왔을 경우에는 친문도 그렇고 586 그룹도 그렇고 임 전 실장을 중심으로 다시 뭉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대권과도의 잠재적인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대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당 공천 과정에 대한 어떤 지적에 대해서 약간 좀 억울했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공천이 다른 당에 비해서
유례 없이 비교적 조용하고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동이 없다라는 소위 억가를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런 조용한 공천은 역대 유례가 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네, 그 시쳇말로 억가라는 말은 이제 뭐 억지로 비판한다 정도로 뭐 순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감동이 없다는 지적인데 억지로 이거를 막 비판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염영장관님? 저도 억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너무나도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운 걸 떠나서 지금 처참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뭐 민주당을 좀 지지하는 계열의 언론 쪽에서 국민의힘 같이 조용해서는 안 된다. 원래 공천은 시끄러운 것이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명백하게 억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이 정말 꼭 승리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있는 공천, 뭐 감동 있는 공천은 비례 정당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앞두고 민주당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만 정부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천 과정에서 이 잡음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 때 현역 불패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최대 35% 감산 페널티 이렇게 받고도 본선에 진출한 후보자들도 있다고 하던데 원래 현역들이 그만큼 경선에서 유리하다라는 방증일까요? 뭐 저는 경선한다는 건 사실상 현역을 우대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에서 경선을 하는데 이제 현역은 1만 표를 받고 신인은 한 2, 3천 표를 받는다고 했을 때 뭐 가산점을 뭐 얼마나 주고 감산을 30%를 해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현역들은 4년 동안 자기 지역구를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당원들을 모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인들이 그걸 뚫기는 쉽지 않죠. 네. 그렇죠. 4년 내내 그 당협위원장 혹은 그 국회의원의 얼굴을 한 현수막이 4년 내내 걸리는 거잖아요. 네. 또 꼭 뭐 시구의원들이 갖고 오는 예산도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확보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걸리고 당연히 현역들이 훨씬 유리한 구조는 맞습니다. 그러면 좀 신인들이 조금 더 등용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요 어떤 가산 감산 제도 포함해서 이 시스템을 이렇게 좀 개선하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세요? 저는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고쳐야 하는 것도 맞는데 당에서 네. 이렇게 4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결국에는 당에서 검증의 검증을 거친 청년들을 전략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게 현역하고 네, 붙이는 네. 것보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사천, 뭐 전략 공천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라 네. 공천을 하고서 책임을 안 지는 게 제일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 이제 이런 데서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경선으로 돌려버리는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역이 유리하고 신인들 입장에선 이걸 뚫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강성 발언들을 하면서 이 열성 당원들, 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경선을 돌파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이런 양극화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공천을 하고 그거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청년이나 정치 신인분들이 좋은 경험했네로 끝내지 말고 이게 정말 그렇게 키워냈으면 한번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주말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가칭 조국신당이 신장식 변호사를 인재 1호로 영입을 했고요.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서 열석 확보가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염혜영 장관이 평가 듣겠습니다. 이 신장식 변호사 이분이 음주 전과에 무면허 논란까지 있는 분인데 네. 이념적으로도 매우 치우쳐 있길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양당이 어쨌든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을 조금 더 쓸어갈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신당이나 제3지대에서는 남은 인재풀로 영입이나 공천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 조국 신당으로는 아마 이재명의 민주당조차 공당으로서 품을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의 영입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라디오에서요. 대법원 향후의 판결을 뭐 언급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면 동지들이 대선할 거다. 이동식 대표님. 이렇게 이뤄내야 하는 목표가 있나 봅니다. 지금 이제 보통의 분들이 볼 때는 저거 지금 대법 판결도 남았는데 조 전 장관이 출마해도 되나 생각을 할 텐데 아마 지금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네. 이 조국 신당에 합류하는 분들 생각은 대법 판결이 유죄로 나더라도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했고
대법원도 이제 거기에 부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대법 판결을 변수에 두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이대로 계속 돌파를 하려는 모양새를 보일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전 조국 신당의 지금 최대 과제나 목표가 아마 조 전 장관의 명예 회복이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신장식 변호사와 같은 분들의 영입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약간 비유하자면은 우리 공화당 같은 거죠. 우리 공화당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과 박근혜 대통령의 출소를 위해 창당을 한 우리 공화당 같은 역할에 머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TK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가 김 위원장 권유대로 TK 쪽으로 출마를 선택할까요? 이동수 대표님?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천하람 변호사랑 예. 같이 방송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 한 4-5군데 정도 고민하고 있다고 네네. 해요. 근데 아마 그 중에 이제 유력한 데가 이제 TK 중에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뭐 예, TK. 수도권 아니면 TK일 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설 이전만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고 봤는데 설 이제 연휴 첫날 이제 개혁신당이 합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또 다시 새로운 미래가 탈당을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이 지지자들이 보는 비판이 이거 민주당 이중대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TK가 이제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됩니다. 예, 여명현 장관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종인 대표께서 정치 신인을 양성해달라고 호소하면 대구에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정치 신인이 아니죠. 이미 대구에서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를 획기적으로 했던 그런 전력이 있고요. 이동수 대표님 말씀처럼 이준석 대표가 TK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드물 겁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TK 출마하는 것 그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대구 경북이 이준석 대표의 고향인데다 보수 성향이 강한 곳에서 소위 정치 신인을 양성해달라고 호소하면 뭐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TK에서의 호소력을 좀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이준석 대표 스스로의 선택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대표 본인이 생각해서 뭐 대구로 갈지 TK로 갈지 아니면 뭐 수도권 나올지 결정을 하겠죠. 향후 행보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7살 동휘와 엄마는 모텔방에서 생활 중입니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동휘의 손을 잡고 무작정 집에서 도망친 그날. 외사시에 언어 발달이 느린 동희와 갈 곳은 모텔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쫓겨나기도 여러 번.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지역단체의 도움으로 작은 보금자리가 마련돼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건 동휘의 눈 수술과 언어 치료입니다. 하루빨리 입원이 필요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에 가슴만 태우고 있는 두 사람. 엄마와 동휘가 조금 더 밝은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58분 날씨.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모레 수요일까지 평년과 기온이 엇비슷하게 유지되다가 목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온 뒤에 금요일부터 기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3일절과 연이은 주말 휴일까지 사흘간 꽃샘추위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9.7도까지 오른 서울이 내일은 강릉, 대전, 대구와 나란히 아침 최저 기온이 0도로 다시 내려앉으면서 춥겠습니다. 대관령도 영하 7도, 세종 영하 1도 등 아침에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서 내일 아침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세종, 대구 나란히 9도까지 오르겠고요. 제주 11도, 광주 12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2도 분포 보이면서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과 산지, 경북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가끔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일부 경북 내륙과 울산도 빗방울이나 눈이 좀 날리겠습니다. 제주도도 내일 새벽부터 낮사이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까지 좋음에서 보통으로 대기질이 청정한 곳이 대부분이고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 안개가 짙고 내일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7.3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이달 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료계 종사자들이 모인 노동조합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국적으로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한국 증시가 비교적 저평가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대책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 속에 오늘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이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 어젯밤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로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선수단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레터 K는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여야 공천 확정자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총선이 44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살펴볼 지역구는요. 대전 유성구 을입니다. 이 지역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현역 5호선 의원과 민주당 영입인자로 발탁된 물리학자 간 격돌이 예상되는 곳인데요. 5호선대 신인, 먼저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선 지역구는 그대로이시지만 당적을 바꿔서 출마하시게 된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에서는 네.
이재명 사단 개딸당이고 더 이상 뜯어고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결별을 했는데 네. 뭐 지금 최근에 뭐 공천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냥 만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을 결별한 건 너무 잘했던 것이고 네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름 제가 의정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넓은 것 같아서 일할만 납니다. 네. 마음도 편안하고요. 네. 일단 뭐 대전 지역은 지금 7개 의석 가운데서 의원님을 뺀 6분이 이제 민주당 소속인데요. 올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전 지역구들 좀 색깔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하시는지요? 예, 당연히 뭐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서는 그 대전에 종전에 7석이 다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네. 이거를 완전히 반전시킬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러나 네. 현황은 지난번 선거에 국민의힘 의석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만큼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보다 배가의 그 분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 자신도 그런 마음으로 먹고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네, 사실은 보면은 20대 또 19대 총선에서는 대전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한 3석 정도 가져가면서 나름 좀 팽팽했던 경쟁 지역으로 좀 이해가 됐었는데 22대 총선을 약 한 달 보름 정도 앞둔 지금은 대전은 국민에게 여전히 험지 중에 험지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네. 그 한석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대로 네. 이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보다도 더 배가의 그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나 이제 실제로 만나는 민심은 네. 상당히 그 국민의힘에 호의적이고 또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또 이제 현장에 다니시면서 좀 체감하신 바가 있으신가 봅니다. 대전 분들께서요, 그럼요, 의원님,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화두는 뭐라고 보시는지 하고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각 정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의 모습이죠. 민주당은 그 공천이 사천화돼서 이재명 사당의 그런 필연적인 산물로 지금 엄청난 파열음을 겪고 있고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신당이라고 하지만 신당에 나아갈 방향이나 정체성은 여전히 아리송하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쇄신이나 감동, 국민적 감동은 적다라는 비난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반면에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해서 최대한 그 파열음은 최소화시키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다른 당보다 단연코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 당보다 좀 투명하게 잘 순항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이해관계자들이 또 당의 방침에 대해서 또 수용을 하고요. 네네. 이런 모습들은 아주 멋진 모습이라고까지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뭐 선거는 뭐 많이 치러보셨겠지만 흔히 뭐 구도, 바람, 인물 뭐 3가지 요소로 승패가 갈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대전 같은 경우는요. 이 3가지 요소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가장 변수가 될 것 같으세요? 아마 그 유권자인 대전 시민들께서는 네. 과연 어느 당이 그 앞으로 그 국회에 다수당이 돼야 되느냐. 예. 또 국정을 끌어가는데 윤석열 정부와 어쩌면 파트너십 갖고 잘 견인하고 감시하고 또 협조하고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정당의 행태를 보면서 판단하실 거라 봅니다. 말로는 민주적이고 또 뭐 통합하고 뭐 이러지만 툭하면 반민주적이고 반상식적이고 또 분열주의고 발목 잡기에 급급한 당과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수록 네. 적절한 견인과 또 감시와 뭐 협조가 잘 될 수 있는 정이 누구인가
그 판가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는 뭐 탄탄한 어떻게 보면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좀 별다른 잡음 없이 차기 총선 출마 자격을 획득했다는 평가도 일부 받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당적을 바꾸시면서 지난 총선도 여당, 이번에도 여당 후보로 출마하는 상황 때문에 일부 양지만 쫓으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양지는 아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 소속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던 대전입니다. 예. 거기에 특히 이제 저희 유성을은 민주당의 텃밭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제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꾼 거는 어떤 리스크나 불이익을 각오하고 한 거죠. 다만 왜 그렇게 했냐면 네. 민주당과는 완전히 결별을 했고 네. 그러면 제가 육선이 돼서 총결산의 의정활동,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당에 가서 여권의 그 집권 세력의 힘을 빌어서 과학기술의 부흥을 위해서 네. 제2의 과학기술의 부흥, 또 지역 개발, 발전, 그리고 국익 차원에서 깨끗한 정치와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 그리고 격차를 줄여가면서 좀 더 따뜻한 사회로 만드는데 제가 육선 국회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네. 국민의힘에 가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했고 네네. 그에 따르는 불이익은 뭐 민주당을 떠나서 상대당을 갖다 뭐 비난하기도 하고 또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지를 쫓는다 하지만 다 터무니없는 얘기죠. 네네. 저는 제가 배신한 것은 민주당을 배신한 게 아니라 이재명 사당, 개딸당과 결별을 하고 배신한 것이고 네. 그건 뭐 그런 차원의 배신이라면 개인적 영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양지다. 양지에서 양지를 간 게 아니라 양지에서 험지를 간 것이죠.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는.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민심이 상당히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보면서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주 좀 평탄하게 큰 잡음 없이 네. 진행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의 민심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대전 유성을에 과학기술계 인재로 영입한 물리학자 황정아 박사를 일찌감치 단수 공천했는데요.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를 간략히 잠깐 하신다면요? 사실 그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네.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각 연구소의 연구원들과 네트워크하고 뭐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그 보도를 통해서 본 그분의 양력 뭐 이런 정도고 네네. 연구원들한테 여쭤봐도 잘 모른다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좀 과문인 탓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러면 뭐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민주당 예비 후보와 비교하기보다는 본인께서 가진 장점을 잠깐 어필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지금은 5선이고 예. 그건 또 유성 구민들이 만들어 주신 거고 네. 또 유성 구민들께서 저한테 다시 신임을 해서 육선이 되면 그 자체가 정치적 관록과 정치적 힘이 붙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서 제가 또 제 나름의 평가를 받는 것 중에는 분명히 추진력 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우면 분명히 해낸다.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어지면 과학기술의 제2의 부흥이라든가 대동 연구단지에 다시 한번 부흥을 맞는 계기를 제가 역할을 할 것이고요. 네. 또 극단적 정치적 대립을 좀 더 순화시키고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 또 깨끗한 정치와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어쩌면 최고참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유성을 지역은 뭐 우리나라 과학 1번지 대덕 연구단지를 품은 지역구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신 만큼 이 대덕 연구단지 등 대성 유성을 지역의 관련 현안이 중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겁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과학기술 R&D 예산을 그냥 핀셋으로 이렇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연구 현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입은 분도 있고 또 자존심을 상한 분들도 있고 앞으로 또 이렇게 위정자에 따라서 과학기술 R&D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네. 이런
필요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세출 아예 과학기술 R&D 예산을 미국과 같이 세출 예산의 5%로 아예 기준 법제화하도록 그러면 어떤 유정자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이번에 과기정통부 차관급 3명을 다 모두 교체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하셔서 6선에 성공하신다면 국회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포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극단적 정치적 대립을 좀 완화하고 순화하고 조금 선순환하는 그런 정치 환경과 문화와 제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깨끗한 정치. 예컨대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의 불법 통로로 공급 통로로 삼는 일이 없도록 아예 금지시키는 이런 제도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또 국제위원들을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기술 중심국가처럼 대덕연구단지를 제2의 도약, 과학기술계를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발휘하면서 인류 문명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과학기술의 제2의 그 르네상스, 그 부흥을 맞도록 역할을 크게 하려고 합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장에 대한 그런 뭐 목표도 있으시지요? 네,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만약에 국회의장이 되면 네. 민의의 정당의 수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 부분은 담판하고 견인하고 또 협조할 건 아주 확실하게 협조하고 네. 그래서 국정이 국민이 원하는 민심에 부합하게끔 잘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도록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과학기술의 제2의 부흥을 하는데 국회의장으로서도 상당히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개인적으로 네.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총선 대전 유성을 공천이 확정된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 첫 도전에 나선 민주당 공천자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그 민주당 영입 인재로 일찌감치 전략 공천 되셨는데 먼저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당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허태정, 정기현, 김찬훈 예비 후보님들께 네. 깊은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심판, 과학기술계 예산 복원이라는 그 역사적 책무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선배님들의 뜻을 잘 이어받아서 제가 유성을 주민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전진하겠습니다. 네네. 지금요 앞서 뭐 이상민 의원께도 질문 드렸지만은 대전 같은 경우는 7개 지역구 가운데 6곳이 현재는 민주당 소속 의원분들이고요. 경쟁 상대인 이상민 의원도 21대 당선 때는 민주당이었고요. 지난 총선 때 민심 흐름이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체감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총선을 앞두고 지금 민심의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는 좀 바꿔보자 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선 이후에 민생, 경제, 안보, 외교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다들 공감하고 있고요. 네. 이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체감하고 있는 위기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체감하는 게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말씀하셨고요. 네네. 자, 그런데 20대 또 19대 대전 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박빙속 우위를 보였고 18대 때는 아예 자유선진당 같은 그 제3당이 득세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대전 전체 지역구를 석권했던 민주당 이번에 수성에 집중을 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전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게 험지입니까? 사실 충청 대전 지역은 선거 때마다 예. 전 국민의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의 역대 선거에서 충청 지역에서 깃발을 꽂은 당이 전국에서도 항상 승리를 거둔 그런 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충청 유권자들은 어느 한쪽 진영에다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요. 네네. 지역의 민심이 항상 전국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도 지금 준비를 잘 갖춰서
유성을 주민과 함께 호흡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리고요 수도권 또 영호남 이런 지역과 달리 이 대전의 여론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화두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민감한 어떤 화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대전하면 네. 대덕특구,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 연구단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문제가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카이스트 이틀막 사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과학기술 홀대론이 크게 부상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 차원에서는 과학기술 R&D 예산을 복원하고 그리고 대전 지역 기반 R&D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강 정책 발표를 곧 할 예정이고 제가 그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사실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나간 사건 이후에 네. 민주당 차원에서 사실 여러 번의 입장을 표명했고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끌려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네. 과학기술 정강 정책 발표는 언제쯤 하시나요 혹시? 예정은 KBS에서 3월 12일 정도 3월 둘째 주 정도 예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선거는 앞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구도, 바람, 인물 세 가지 요소로 승패가 갈린다고 하는데 대전에서는 이 세 요소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세 요소 모두 선거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네네.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와 겨룰 수 있는 인물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또 훌륭해야 향후 선거 구도 또한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저는 과학자 정체성으로 지금 영입 인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30년간 사실상 과학 현장에서 일했던 현장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유성을의 새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바람은 또 민심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아서 쉽사리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전 유성을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 소속이었던 현역 의원 이상민 의원이 당적을 바꿔서 또 출마하신 데다가 지역 기반을 좀 다져왔던 인사들도 적지 않았던 지역인 것 같은데요. 전략 공천에 따른 이런 어떤 지역 조직 장악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비 후보님들께 저도 당연히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허드림 전 시장님께서 저한테 모든 물리적, 화학적 결함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캠프 참모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 대우를 갖추는데 다른 캠프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도 참여하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다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그 앞서 경쟁 상대이신 이상민 의원께서는요 5선의 중견 정치인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황정화 연구원님에 대해서 한번 좀 비교해서 어필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우회적으로 지역에서도 잘 모를 것이다라고 약점을 지적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성을 지역에 30년 가까이나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연히 그동안 이상민 의원께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해오신 일들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바꿔보자는 민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덕특구 과학자들의 긍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에는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에 비해서 우리 연구원님께서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전 지역, 특히 이 유성을 지역의 어떤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인프라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 많을지요. 본인에 대해서 상대 후보와 비교했을 때 어필을 좀 하신다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현장에 현장 과학자로 24년간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실상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장의 연구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 필요한 정책과 그런 수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들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한 저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성을 지역에서 세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현재까지 키웠습니다. 네네. 동네마다 필요한 각 동마다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생활, 체육, 인프라 무엇이 부족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가 잘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계속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뭐 과학 1번지 대덕 연구단지를 품은 대전 유성을 지역 여기는 뭐 관련된 현안이 중요 이슈가 되고 있을 텐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요 예산의 5%를 R&D 예산의 기준으로 삼도록 법 제고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황정아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 아까 과학기술 R&D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말씀하셨고 또 다른 현안은 뭐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대 진영의 해법에 대해서 평가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5% 사실 그 예산 복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 이전부터 말해 오던 것이거든요. 네네. 사실 근데 그때 그 숫자가 5%인지 6%인지 7%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상 그 절차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요. 네. 지금 그 R&D 예산 삭감을 결정했었던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 현장 연구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의사결정이 이렇게 내려꽂히는 사태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 연구과제 중심 제도, 저희는 PBS라고 부르는데요. PBS 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PBS 제도로 인해서 대부분의 출연하는 연구자들이 단기성 연구과제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단기간 안에 보장할 수 있는 성과 생산과 그리고 국가 R&D 과제에서 요구하는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 데만 매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고 네. 연구자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도전적, 창의적, 자율적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도전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제도가 이 PBS 제도입니다. 그 PBS 제도 때문에 단기적인 연구 과제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 중장기적인 어떤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프로젝트에는 좀 소홀한 면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게 이제 도전적인 그런 연구 과제, 장기적으로 이제 지원이 필요한 과제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되고 사실상 과학 R&D는 그런 과제에 집중을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네, 연구원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출마의 변과 함께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포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고 과학자와 교육자로 24년간 연구와 교육을 하면서 실제 우주 강국의 위상을 높인 누리호에 탑재된 인공위성을 직접 개발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는 언제나 어려운 일,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에 도전하면서 실패를 거름삼아 성장해 왔고요.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유성을 만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과학기술계를 대변하고 그 과학계, 이공계, 인재들의 소중한 꿈을 지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요구하고 대변하는 과학자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2대 총선 대전 유성을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퇴근길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동탄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판교 분기점 앞두고도 다시 막히고요. 양재 부근 1차로에선 고장난 버스 처리 중이라 혼잡합니다. 이후 반포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바란 부근에서 8단까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매송에서 용담터널 또 1측에서 금천까지 속도가 떨어지고요.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 은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북단 쪽으로 쭉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난지 나들목과 더 가서 마포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정체인데요. 이 사이에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 사고 있는데 처리 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 홍은램프 3차로에서도 사고 났고요. 연희램프부터 특히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이후에는 정릉에서 종암까지 다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면서 전공의들이 일주일째 네.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뭐 최후 통첩을 내놓은 것 같아요. 뭐 29일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날짜를 못 박았죠.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의사 집단 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면서 네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이달 29일까지 예.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2월은 29일까지니까 목요일이고 네, 맞습니다. 3일절 전까지.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네네. 뭐 구속 수사 방침까지 천명했던 정부가 이렇게 시한 정해가면서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린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마지노선이 된 거죠. 네네. 이제 최종 회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요, 3월 1일이 됐는데도 안 돌아왔다. 그러니까 복귀를 안 하면요. 네, 그럼 그때는 정말 원칙대로 면허 정지, 면허 박탈, 심지어 정부가 말했던 구속 수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네. 그 이상민 장관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 장관은 돌아와라라는 이야기에 훨씬 더 방점을 찍기는 했고요. 네. 이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의료 현장에 혼란이 이제 가중되면서 응급 의료 현장에서 자칫 위험한 상황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보건 의료 위기 상황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나름의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러한 대책들이 이제 전공의들 공백을 메우기엔 한계가 있으니 주장을 하려고 해도 돌아와서 대화에 임해서 주장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뭐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전공의들 뭐 그 출근을 안 한달지 아니면 현장을 떠난달지 네. 아니면 다른 식의 방법으로 행동을 보이는 전공의들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이제 저녁까지 이제 집계한 이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수치가 이제 오늘 나왔는데 네.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숫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000명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는 10명 중 8명인데요. 지금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가 되지 않았지만 네. 지금 9,006명이 이미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입니다. 이 10명 중 7명꼴로는 지금 이제 병원에 부재하다라는 거고요. 네네. 문제는 이 강대강대치가 이제 지속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건데 벌써 이 전임의들이 재임용을 포기한다든지 예. 뭐 새로 수련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신입 인턴들이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까지 이제 집단 행동에 합류한다면 이건 정말 의료 공백을 넘어서 의료 와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옵니다. 네, 하여튼 뭐 의과대학 증원 관련 또 전공의들의 어떤 집단 행동 관련해서 어떤 의료계의 어떤 부담들 이런 사항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사항 전해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부가 한국 증시의 만성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네. 해소 방안을 내놨던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줄곧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네네. 하면서 갖가지 대책을 좀 내놓긴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내놓은 거는 기업의 측면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던 이 결과가 나온 건데 이른바 이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방향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 네. 3년 이상의 이제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서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 목표를 정하고요. 그리고 언제 이걸 달성할 건지, 어떻게 달성할 건지 이런 것들은 좀 구체화해서 공시를 하라는 겁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주주가치, 주식가치, 기업가치 제고 방안이라는 건 우리가 뭐 그냥 딱 떠올리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있죠. 그 배당을 뭐 늘린다든지, 예. 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으로 이제 이 주식 가치를 높여준다라든지, 뭐 아니면 근본적으로는 뭐 R&D 투자 늘릴게요. 이런 신사업으로 우리가 좀 나중에 먹거리를 찾아볼게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IR에 힘쓰는 기업들이라면 사실 이런 것들은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는 이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주주들한테 또 알려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달성할 건지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말하자면 이제 IR의 범위를 더 이제 넓히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이제 스스로 자율적으로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네네. 어디까지는 이제 이건 권고고요.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더라도 뭐 제재는 없습니다. 대신 잘하는 이제 기업은 계속 이제 다독여주면서 예, 예. 이제 계속 이제 이 인센티브를 줄 예정인데
일단은 매년 표창을 준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각종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좀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이제 네. 지수를 만들어서 지수요. 이렇게 잘하는 기업들만 딱 모아서 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 이 예. 지수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지수를 보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잘하면 이 기업들은 밸류업하는 회사들이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투자하세요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주식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내는지 뭐 보통 뭐 PBR, PER, 뭐 ROE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예. 이런 지표들을 쭉 1등부터 꼴찌까지 쭉 순위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꼴찌가 되면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기업들 스스로 이제 꼴찌가 되지 않기 위한 이 순위 경쟁을 한번 펼쳐봐라. 그러니까 1위가 되려고 하고 예. 2위가 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좀 펼치게 하겠다. 이런 방안도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뭐 해결 방안들 좀 찾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유 중에는 우리 증시가 일본이나 네. 뭐 미국에 비해서 너무 오르지 않는다. 뭐 네. 이런 어떤 문제 의식에 착안해서 시작된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해외 증시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배가 아픈데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연일 니케이 지수가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경신했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만간 4만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고 미국 증시도 하락이고 심지어 이제 신흥국으로 꼽히는 인도 증시도 너무 잘 네. 나가는데 배가 많이 아프시는 네, 겁니다. 근데 우리 증시만 지금 그야말로 개걸음 장세를 정말 이어가고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이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어떤 말이 유행하냐면 국장 탈출이라고 해서 국장 탈출. 우리나라 증시 탈출하자. 여기는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나온 대책을 근데 보면 그럼 정말 이제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만한 이 방안을 가지고 나왔느냐. 다소 미흡하다라는 평가들이 좀 지배적인데 네. 대부분 이제 나온 얘기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정부는 기업에만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 정부 차원의 이 해결 과제들을 왜 고민하지 않느냐 이런 네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제가 은행주를 한번 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가령 이제 올해 이 은행들이 작년 이제 소상공인 이자 부담이 막 커지니까 정부에서 이제 은행들한테 이자 일부 좀 환불해주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은행들의 자율적인 참여라고 참 강조를 하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사기업인 은행이 이 소상공인과 사적 계약을 맺은 것을 정부가 좌지우지한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금융지주들 지분 구조를 보면 상당수가 이 외국계 투자자들의 지분이거든요. 그럼 이 외국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행태야말로 주가 저평가의 원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대책을 그냥 총선 앞두고 있다고 해서 막 좀 성급하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말 이 한국 증시의 정말 가치를 높여보겠다면 좀 이 근본적인 대책 원인이 무엇인지 네. 여기에서 좀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부터 좀 시작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뭐 소상공인 분들이 어떤 좀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가 네. 이렇게 권고를 한 사항이지만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하지만 그런 것을 이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또 외국계에서는 이게 좀 좋지 않게 볼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고민 지점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스트레스 DSR은 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알고 있는데 여기 스트레스가 붙네요. 네, 그러니까 DSR 이해도 겨우 했는데 예. 이 스트레스 DSR까지 이해해야 하냐 이런 네. 이야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DSR이라는 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요. 네네. 제가 이제 빚을 낼 때 이 원금과 이자의 총합, 그러니까 원리금이 저의 연간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제한을 그렇죠. 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은행권은 지금 40%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연소득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년간 원리금은 1,2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한도를 어떻게 보면 좀 정해서 그만큼만 좀 빌려주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한도가 이제 줄어드는 예, 예.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받는 대출은 금리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정책 대출이 아닌 이상 이제 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도 3년 내지는 5년 이렇게 약속한 기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 변동금리로 바뀝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 가입 시점의 금리만으로 원리금을 계산을 해서 이제 DSR을 계산을 했는데 네네. 이건 이제 저금리가 장기화되니까 어찌 보면 금리가 소폭 오를 수는 있어도 크게 오를 일은 없다. 이런 일종의 자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 2년 사이에 뭘 봤습니까? 2년간 이 고금리로
정책 이제 긴축 정책으로 좀 기조가 돌아서면서 네네. 우리가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금리가 지금 막 다시 나타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결국 이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빚을 못 갚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예.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이런 상황을 막아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계대출 늘어나는 속도도 좀 줄여보겠다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사람이든 뭐 기업이든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요걸 보는 건데 네.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금리가 최악으로 높아졌을 때 이 상황을 가정을 해서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져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DSR을 적용할 때보다 당연히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줄어요? 일단은 이제 스트레스 DSR을 지금 당장 이제 100% 반영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단기적으로 반영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산식이 좀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계산해 주는 걸 들어보시는 걸 권하고요. 근데 네네. 이제 혼자 이제 계산해 보실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대략 드리면 지금 당장 이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1단계라는 건 이제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 이번에 이제 25%만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점진적으로 늘려서 100%까지 이제 반영률을 늘린다는 건데 지금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기본 금리가 만약 5%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가 1.5%다. 그러면 스트레스 금리 25%만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0.38%입니다. 그래서 5 더하기 0.38% 포인트 이렇게 해서 원리금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 한 뭐 3천, 뭐 5천 네. 뭐 이렇게 좀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예가 딱 이제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을 예. 예로 들었는데 네. 만약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럼 이제 기본금리 5%로 한도 꽉 채워서 받는다라고 하면요. 예. 이 변동형은 기존보다 2천만 원 정도 줄어들고요. 혼합형은 1,000만 원, 주기형은 500만 원가량 한도가 줄어듭니다. 하여튼 이제 은행 가서 정확히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스트레스 DSR을 100% 반영하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라는 조치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우선은 혐의 내용부터 간략히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재판 관련해서 이제 김 씨가 적용받는 혐의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바로 앞둔 2021년 9월 이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3명의 인사 등과 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입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2022년에 이미 이제 이 김희경 씨가 공과 사의 구분을 이제 명확히 못했다 네. 사과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달 14일에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네네. 앞서서 이제 김 씨의 측근이자 이 공범으로 분류돼서 기소됐던 이제 경기도청 전 공무원 배모 씨가 있는데요. 배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 혐의가 인정이 돼서 그렇죠. 유죄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네. 항소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됐던 건데 예. 결국 재판의 핵심은 그럼 이제 김 씨가 뭐 카드 사용을 한 것까지는 한 건데 이걸 정말 지시했느냐 이 여부를 밝히는 게 아마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김 씨는 일단은 이 혐의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이제 김 씨가 여러 차례 법인카드로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카드 지출 내역이랑 이제 경기도청 예산 항목 비교 대조하는 작업들을 좀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 이 기소 여부를 일괄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김혜경 씨가 오늘 재판 전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오늘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네. 민원인들이 다니는 1층 현관이 아니라 이 법원 후문을 통해서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네네. 그리고 법원 직원들의 경호도 받을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포토라인에 서기는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 씨의 변호인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뭐 너무 황당한 기소다. 이 배모 씨 사건 수사 자료나 이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김 씨가 공모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 이 재판 과정에서도 공모했다는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한 건 정치 검찰이라고 하다 해도 너무했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재판 계기로 해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이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이제 공세를 좀 재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에서도요. 네, 네네. 김 여사는 뭐 법정 영역 밖에 있는 신성 불가침의 신이냐, 뭐 그러면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예.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좀 싸잡아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아내분께서는
혐의를 부인을 했고 또 당에서도 일부 비판이 있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경제,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초저가를 내세운 중국의 쇼핑 플랫폼 알리와 테무가 한국에도 상륙하면서 국내 유통 생태계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돈 워리 시간에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중국에 흔들리는 우리 이커머스 시장 분석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유념할 점은 없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청취자분들도 스마트폰 쓰다가 저도 그렇고요. 광고가 뭐 뜨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알리 또 테무 이게 그러니까 쉽게 중국 직접 구매 쇼핑 앱인 거죠. 이게 또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에서 예. 뭐 많이들 이제 온라인 커머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뭐 쿠팡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똑같습니다. 예, 중국판 그냥 오픈마켓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네. 한국에서 오느냐 이제 중국에서 오느냐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근데 이런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너무 빨리 우리나라의 시장을 이제 잠식하고 있습니다. 속도가요. 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가 2023년도 1월 달에 가입자 수가 336만 명이었거든요. 예. 336만 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2024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717만 명. 그러니까 거의 110% 늘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테무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8월 달에 가입자 수가 52만 명이었어요. 52만 명. 그런데 예, 올해 1월에는 무려 570만 명. 야, 이게 몇 배입니까? 10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가입자 수가 늘어났고요. 네. 실제 뭐 우리나라의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을 본다 그러면 전년보다 많이 늘고 있는데 거의 절반이 중국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직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을 보면 분명히 뭔가 경쟁력이 있다는 건데 네. 뭐가 좋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가격이죠. 가격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 때문에 혹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나 싸요? 많이 쌉니다. 예, 근데 이제 품질은 담보하지 못하겠지만 예. 일단 가격 자체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저렴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에 우리가 직구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유 난 직구 안 해. 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리고 뭐 중간에 오는데 좀 비용이 또 맞아요. 붙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항에서 걸리면 또 안 올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허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빨라요. 그래서 3일 만에 오기도 합니다. 중국에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반품도 무료로 해준다. 이런 어떤 공격적으로 마케팅 하다 보니까 과거와 좀 달라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이런 중국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는 직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국내에서 배송을 받아서 반품을 해도 반품비 한 3,000원에서 뭐 5,000원 정도까지 드는데 네. 반품도 무료로 해준다.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5,000원짜리 운동화 네. 중국에서 오는데 7,000원짜리 청바지 여기에 무료 배송까지 하여튼 가성비만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품에 대해 너무 싸면 또 우리가 싸서 좀 의심을 해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여기가 좀 문제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조금 인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예전에는 중국제는 품질 면에서는 그래도 국산이 훨씬 낫지. 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중국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쓰고 있는데 요즘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그룹. 그러니까 메타면 우리가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하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네네. 인스타그램 이런 건데 이 회사를 살려주는 기업이 바로 테무다. 왜냐하면 테무가 광고비를요 무려 2조 원 이상 씁니다. 그러니까 그 2조 정도로 원이요? 사실
예. 그 정도로 광고비를 많이 써요. 무료 배송 이런 예. 것도 이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배송하면 뭐합니까? 일단은 품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품질은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품 논란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문을 했는데 품질이 안 좋은 거예요. 예를 예. 들어서 이거 너무 저렴한 만큼 품질이 안 좋다. 그럼 뭔가 우리 같은 경우는 환불을 한다든지 교환을 하잖아요. 네. 교환이나 환불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직구다 보니까 예, 예. 그 무엇보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책임을 안 져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뭐 판매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이랑 대화해봐라. 근데 그분은 중국인이에요. 물론 S24가 있으면 갤럭시가 있으면은 뭐 통화가 되겠지만은 해주겠죠. 하지만은 사실상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반품 교환 문제는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품질의 문제는 담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실제 피해 사례들이 많이 나오나요?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요. 예. 루이비통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근데 물론 루이비통 진짜는 없습니다. 마크가 똑같은 건 없어도 비스무리한 게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하철역 지나가 보면은 이렇게 가짜 이런 거 가방들 많이 팔잖아요. 네. 똑같은 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이런 중국의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예, 우리나라 플랫폼들은 근데 이제 법 제재 안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고 네. 가품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뭐 루이비통 쳤더니 10,000원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가품의 문제는 예. 항상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뭐 아마 특정 그 상품을 한번 검색해 보신 게 이제 명품들로 네. 이렇게 얼마나 값을 내려서 가품들을 파나 뭐 그런 실태를 한번 파악하시기 위해서 검색하신 것 같은데 네. 가품도 가품인데 예를 들면 팔면 안 돼요. 이 제품은. 맞아요.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이런 것들도 팔리고 있나요? 의약품 이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던 게 백내장 제거약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근데 제가 검색을 다시 해봤습니다. 이젠 사라졌어요. 아. 이게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네, 네, 네. 이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찾아봤습니다. 기미 잡티 제거. 네. 그러니까 뭐 붙이면 싹 없어진다. 저 이게 기미가 막 올라와서 이걸 한번 검색했더니 예. 아직도 있어요. 그런 건 있고요. 과대 광고입니다. 뭐 붙이면 기미가 싹 사라진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팔리고 있고 실제 이제는 통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는 무기류 같은 거 그러니까 위험한 것들 이게 사실 통관이 안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목록 통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관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들 아닌 것들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것들은 목록 통관으로서 간단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이게 그 코드에다가 기프트라고 체크하고 사실은 기프트가 아닌데 선물용이라고 체크하고 잘못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뭐 직구에는 항상 있었던 문제다.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럽고 예.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게 우리나라에 리셀러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국에 갖고 와서 되파는 분들. 되파시는 네.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점점 더 이런 직구를 통해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문제의 요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태무깡이라는 뭐 네.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좀 그 금전화를 네.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건 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광고비 2조에 네. 뭐 그다음에 배송비 뭐 반품료까지 안 받고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마진이 남나?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하지? 아무리 싸도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중국 플랫폼 뭐 알리나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법 규제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뭔가 푸시가 오는데 광고 마크가 없습니다. 이거 불법이거든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이거 안 돼요.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게 되는데 우리나라 플랫폼은 이거 벌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광고 체크도 안 해놓고선 푸시 보내고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이 없어졌는데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앱 접근 권한 고지 이게 안 돼요. 저도 테무를 깔 때 예를 들어서 테무 깔면 보통 우리가 앱을 깔면은 거기에 뭐 내 연락처에 접근하시겠습니까?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뭐 이런 게 나오죠. 미디어 사진에. 접근을 허용하시면 네, 있으니까. 사진 접근하기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게 안 떠요.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거 왜 안 떠? 이랬는데 그냥 깔리는 거예요. 이 앱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앱 접근 권한 고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보통신법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보다 앵커님은 테무 아마 하시면 안 될걸요? 왜요? 왜 그러냐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테무를 깔았어요. 네. 그럼 분명히 저는 음소거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단은 그 테무 앱 같은 경우에는 뭐 룰렛 게임이 있습니다. 예. 내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소리가 나와요. 사운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 중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네. 이게 앱 접근 권한 고지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어떤 뭐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에 대해서 뭐 주의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아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파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왜 그러냐면 2021년도에 제14차 5개년 계획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은요 세계 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장 많아요. 거의 모든 제품들이 다 소비자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다이렉트로 팔아야 된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직접 팔게끔 하겠다. 이런 어떤 추진 운동을 통해서 사실상 많은 전폭적인 지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손해를 감수하고 이제 팔고 있고 그다음에 손해분기점만 넘기면 된다. 그러니까 BEP만 넘겨서 팔면은 어차피 고객들은 우리 고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니까. 그럼 나중에 무지막지하게 광고를 쏘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화를 나중에 하겠다. 이런 전략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물건을 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에 힘입어서 더더욱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배송도 상당히 중국에서 오는데 빠르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커머스 분야 1위 국내 사업자는 쿠팡인 것 같은데 알리테무가 여기까지 추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실제로 지금 위협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위협되죠. 위협됩니다. 근데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중국이 자꾸 이렇게 공격적인 걸 할까라고 본다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는 반도잖아요. 항상 이제 대륙의 문화와 해양의 문화가 이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는 해양 문화들이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중국 진출했을 때 우리나라 K-팝, K-한류를 통해서 중국 진출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제 바뀌어요. 환경이 바뀝니다. 이제는 중국을 이제 봉쇄 정책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이 봉쇄되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양 쪽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이커머스 쪽에. 좁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게 이게 봉쇄 정책 당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통해서 이제는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케팅 비용을 무지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륙 문화가 이제 대륙 상거래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화들이 완전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뭐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1위는 쿠팡이거든요. 쿠팡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물류센터 때문에. 물류센터 때 쿠팡이 우리나라의 물류센터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2위가 우리나라의 11번가인데 11번가는 이건 좀 있으면 이거 활성 이용자 수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추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9124님. 저는 테무 통해서 신발 샀는데 한 달 신으니까 신발이 떨어져서 못 버리게 됐습니다. 이메일 통해서 교환 요청했는데 주소가 폐쇄돼 신지도 못하고 갖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 위협적인 면이나 반대로 알리테무 때문에 어떤 소위 매기 효과라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능성도 없는지 한번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매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매기 효과가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그래서 매기 함량이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이 열심히 운동합니다. 살아남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더더욱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뭐 알리테무가 와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다른 기업들의 경각심을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의 마인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참고적으로 저는 테무 앱 지었고요. 지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 가품 멀리하고 품질에 대해서 좀 우선시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비자들이 판단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싸서 또 공격적인 마케팅이어서 우리가 많이 유입은 하고 있지만은 현명한 소비자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리고 또 가품 같은 건 우리가 뭐 이렇게 선호해서 구매하시는 건 좀 지양하셔야겠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두아리파의 뉴 룰스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하고요. 3253님 뉴스레터 K 한 수 위에 있는 다양한 정보가 돋보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뉴스 읽는 눈이 높아지네요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방수현님 뉴스레터 K 청취가 습관이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